계속해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43페이지 챕터 4.4의 인건비 등의 송금불산입이죠. 인건비라는 표현은 일단 기업회계에서는 안 쓰는 표현입니다. 인건비, 그러니까 기업회계에서 급여, 상여, 그 다음에 퇴직급여 또는 퇴직금, 요거를 이제 세법에서 인건비라고 부르는 거죠. 요거를 세법에서 인건비라고 부릅니다. 이 인건비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세법 용어가 아닌가 싶어요. 왜 9시 뉴스에 뭐 뉴스 현장이라든지 카메라 25시 뭐 이런 거, 그런 코너에서 9시 뉴스에서 요새 뭐 경기가 안 좋다고 하던데 무슨 기자가 어떤 시장에 나가서 상인들을 뭐 인터뷰하고 왔습니다 해서 이렇게 자료화면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기자가 이제 사장님하고 인터뷰하면 사장님이 항상 뭐라고 하냐면, 손님도 없고요, 매출도, 매상이라고 하죠. 매출이라고 안 하고 매상도 안 좋은데 또 이거 현금도 잘 안 돈다. 이걸 또 현찰이라고 하죠. 현찰도 잘 안 도는데 또 인건비가 워낙 비싸요 라고 해서 우리 일상 용어에서 인건비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는데, 이 인건비는 알고 보면 세법 용어입니다. 제가 보기에 세법 용어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용어가 바로 인건비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냐면, 이 인건비가 결론적으로 여러분 생각에 송금이에요, 송금불산입이에요? 당연히 송금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을 부려먹고 그 사람 부려먹은 거에 대해서 뭔가 대가를 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송금인 정이 돼야죠. 근데 제목을 보니까 인건비에 송금불산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인건비는 특이하게 송금불산입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건비는 원래 송금인정인데 지금부터 배우는 것만 특이하게 송금불산입이 되는 거예요. 자, 1점부터 보겠습니다. 원칙을 보시면 근로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송금. 제가 지금 계속 구두로 설명드렸죠. 이번에 예외에 5가지 송금불산입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수업 목적으로 인건비가 송금이라는 것은 아무도 안 물어봅니다. 아무도 안 물어보고 인건비가 송금불산입이라는 것만 물어볼 텐데요.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 5개가 있는데, 저를 믿으세요. 1번하고 3번은 죽어도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아니면 나와도 너무 쉬워서 다 맞춥니다. 그러니까 1, 2, 3번은 그냥 보너스예요, 보너스. 4번, 5번이 이제 중요한데, 참고로 요새는 4번, 5번도 잘 안 물어봅니다. 좀 유치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문제를 내지 여기서는 잘 안 내요. 그래도 보수적으로 공부해야 하니까 1, 2, 3, 4, 5번이 뭔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보시면 비상근 임원 인건비 중 부당행위 계산 부인 해당액이죠. 비상근 임원이라고 아세요? 뭐 대표적인 게 사회이사 같은 건데요. 사회이사. 제가 몇 년 전에 신문 기사를 봤는데, 우리나라 사회이사의 평균 연봉이 3천만 원쯤 된다고 해요. 사회이사가 보통 누가 하는지 알죠? 대학 교수님이나 아니면 뭐 변호사, 회계사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변호사나 회계사. 이렇게 좀 사회, 그래도 뭐 좀 유명 인사들이 많이 사회이사를 하는 편인데, 실은 저희 지도 교수님도 예전에 사회이사를 좀 하셨었어요. 근데 사회이사가 연봉이 3천밖에 안 된다? 이건 3천 밖에가 아니죠. 왜냐하면 사회이사는 자기 현업에서 자기 할 일 다 하다가 1년에 뭐 10몇 번 아니면 20몇 번 이사회에 참석해서 이렇게 뭐 의견해주고, 솔직히 손만 잘 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뭐 보수 받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 사회이사가 매번 이사회에 참여하나요? 뭐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좀 곤란하니까. 원래는 참여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참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회이사가 3천만 원쯤 받으면 나 같으면 하겠다. 동영상 시청하시는 여러분 수험생들, 나중에 회계사 세무사 합격해가지고 유명하신 분 되면, 나중에 사장님 되면 그러면 꼭 사회이사로 불러주세요. 제가 싸게 봉사해드릴게요. 저 무조건 거수기, 무조건 손 들어드릴게요. 뭐 아무튼 사회이사가 3천만 원쯤 받는다고 치죠. 근데 비상근 임원의 인건비 중 부당행위 계산 부인 해당액이라고 해서 누군가 짜고 치고 사회이사로 불러주고 그 사람한테만 1억을 주는 거예요. 그럼 부당행위 계산 부인액은 7천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면 나와도 너무 쉽게 다 문제에서 줘요. 이 사람은 1억 받았는데 부당행위에 해당되는 금액은 7천이다. 아니면 평균 사회이사의 연봉은 3천이다 라고 주니까 이건 그냥 누구든 풀 수 있어요. 잘 나오지도 않고. 동그라미 2번,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인인 임직원에게 과다 지급한 인건비인데요. 지배주주와 그와 특수관계인이 누굴까요? 지배주주를 보시면 주 1번에 법인의 동그라미 1번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동그라미 2번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를 우리는 지배주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배주주는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쳐요. 우리 회사의 주주 구성도가 여기 김간애가 45%, 그 다음에 이간애가 35%, 그 다음에 박간애가 20%라면 이 김가와 그 김과의 그 특수관계인, 즉 한마디로 김가와 친척, 이런 사람들이 다 지배주주 군을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지배주주는 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 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인인 임직원에게 과다 지급한 인건비도 송금불산이 되는데 수업 목적으로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 얼마를 과다하게 줬는지는 문제에서 주어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고요. 3번에 보면 노무출자사원의 인건비입니다. 노무출자사원의 인건비는 뭐냐면 구두로 설명드릴게요. 구두로. 이 출자사원, 나 이런 말 한 적 있지 않는가? 이 사원이 그 처음 입사하면 사원, 그 위에 승진하면 대리, 그 사원이 아니라고 그랬죠. 소위 파트너. 그러니까 이 사원이라 하면 소위 주식회사 말고요. 유한회사, 한명회사, 합사회사 이런 거에 파트너를 얘기하는데 출자사원이 뭐 이런 게 있다면서요. 현물출자사원이 있어요. 현물출자사원. 그 다음에 신용출자사원이 있고요. 노무출자사원이 있는 거예요.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현물출자사원은 이번에 여기서 공장 지어서 물건 팔아가지고 장사하려고 할 때 그 공장에 대한 토지나 건물 같은 걸 출자하는 사람이 현물출자사원이에요. 그리고 신용출자사원은 은행으로부터 싼 이자로 빚을 빌려올 수 있도록 신용을 제공해주는 사람이 신용출자사원이고요. 노무출자사원은 있는 게 없어요. 신용도 없고 땅도 없다 보니까 자기가 몸으로 직접 노무를 출자해서 그 유한회사나, 그러니까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나 한명회사나 합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노무출자사원이 대가로 뭐를 받아가겠습니까? 인건비를 받아가겠죠. 그러니까 현물출자사원이나 신용출자사원은 인건비를 대가로 받아가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인건비를 받아갈 거 아니에요. 자기가 몸을 바쳐서 일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노무출자사원이 인건비로 받아가는 것은 예외적으로 이게 결국은 이익처분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익처분이 먼저 설명드렸죠. 이익처분은 우리 자본거래로 봐야 됐어요? 손익거래로 봐야 됐어요? 이거 자본거래로 봐야 하니까 이익처분을 하는 것은 송금불산임을 당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노무출자사원이 받아가는 인건비는 자기가 몸을 바쳐서 노무를 출자했으니까 인건비를 받아가는 성격이자 그와 동시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출자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가니까 한마디로 이익처분 성격이라고요. 이익처분 성격. 이 사람의 인건비는 이익처분 성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익처분은 자본거래가 됐으면 됐지 손익거래가 되면 안 되니까 송금불산입니다. 이렇게까지 자세히 알 필요 없어요. 1, 2, 3번은 그냥 가볍게 지나가도 뭐 아무런 당락의 영향 없습니다. 지금부터 동그라미 4번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액하고 동그라미 2번 임원 퇴직급여 한도 초과액,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면 가끔씩 나오죠. 근데 이것도 되게 유치하게 문제가 나오니까 처음에는 이런 거 되게 멘붕이 오는데 이거 세법 2회독 3회독 하다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주 2번 보시면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액하고 주 3번에 임원 퇴직급여 한도 초과액인데, 자, 두 개의 표가 되게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1번 규정이 있는 경우, 동그라미 1번 규정이 있는 경우, 동그라미 2번 규정이 없는 경우, 동그라미 2번 이 이외의 경우.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 2번하고 주 3번은 구조가 같아요. 1번은 규정이 있는 경우, 2번은 규정이 없는 경우인데요. 자, 주 2번부터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급여 규정이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급여 규정이 웬만한 대기업들은 다 있는데 규정상 한도액에서 송금으로 보니까 이건 굿이죠.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인건비에 딴지를 거는 것은 무조건 임원일까요? 직원일까요? 즉 우리가 임직원이라고 하죠. 이게 두 단어의 합성어죠. 임원과 직원의 합성어인데 임원일까요? 직원일까요? 제가 지금부터 딴지 거는 것은 무조건 임원입니다. 임원만 딴지를 걸어요. 세법에서는 직원에 대한 급여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딴지를 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임원들이 자신의 고위직위를 악용해서 임원들이 너무 많이 돈을 가져갈까봐 임원에 대해서만 딴지를 걸어요. 일반적으로 직원이 인건비를 많이 받아가도 그거는 송금불사집을 당하지 않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볼까요? 직원들한테는 많이 인건비를 주지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사장님이 뭐하러 김대리, 이과장 이런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많이 주겠냐 이거죠.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는 대리급이면 3천, 과장급이면 4천, 차장급이면 5천이면 그대로만 주지 뭘 많이 주겠어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직원에 대해서는 이 4.4의 인건비의 송금불산입이 거의 자유롭다고 보시면 돼요. 한 가지만 예외가 있죠. 그게 금방 설명드렸던 동그라미 2번입니다.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인인 임직원, 여긴 직원이 들어가는구나. 그렇죠? 이럴 때는 직원에게 과다 지급한 인건비가 문제가 있어요. 이때 말고는 직원은 이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떨 때 임원들이 문제가 생기느냐? 주 2번, 주 3번 보시면 임원의 상여금 한도 초과액, 주 3번에 임원의 퇴직급여 한도 초과액이라고 해서 임원만 딴지를 겁니다. 이해하셨죠? 직원은 딴지 안 걸어요. 직원은 언제 할 때만 딴지 건다? 동그라미 2번,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내가
바깥인데 우리 회사 사장님이 다 바깥 거예요. 사장님이 바깥. 즉 우리 회사 지배주도 바깥고 설립자가 바깥고 내가 저기 미국에서 MBA 갔다 온 20대 후반밖에 안 되는 이사하면 안 되지. 박 직원이 하니까 박 부장이나 박 차장으로 우리 아버지 회사에 들어갔다고요. 그러면 얘는 인건비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차장급까지만 받으면 되는데 자기만 막 3억 4억 받으면 그게 동그라미 2번에 과다 지급한 인건비니까 이게 아니란 직원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지금부터 임원만 주 2번, 주 3번이 문제 있어요. 그러려면 이걸 알아야겠구나. 우리 학생들이 임직원이 학생들이 뭔지 몰라요. 참 안타까워 죽겠는데 학생들은 임직원도 뭔지 모릅니다. 자, 이 밑에를 직원이라고 하고요. 또는 사용인이라고도 해요. 사용인. 그리고 여기서부터 승진하면 이제 임원이라고 하죠. 임원. 뭐 이런 걸 다 강의하다니. 만약에 직장인들이 이 강의를 보면 얼마나 우스울까. 뭔 저런 걸 다 강의하나. 근데 학생들은 모른다. 나도 옛날에 몰랐으니까. 여러분이 김씨라고 쳐요. 김씨. 뭐 뭐라고 할까요? 김갑동이라고 할까? 김갑동. 김갑동이가 처음 입사하면 뭐라고 부르게요? 김사원이라고 해서 사원이라고 불러요. 사원. 김사원이라고 불러요. 가 아니라 그냥 갑동아라고 부를걸? 뭐 무슨 김사원이라고 불러. 그냥 갑동아라고 부르지. 자, 이 김사원이 승진하면 김대리라고 불러요. 김대리가 승진하면 김과장이라고 부르고요. 김과장이 승진하면 김차장이라고 불러요. 김차장이 승진하면 부장 중에 최고봉인 김부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이런 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나도 공부할 때 차장이 유해인지 부장인지 잘 몰랐어요, 실은요. 그리고 가끔씩 예전 호칭을 쓰는 회사는 뭐 사원과 대리 사이에 계장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주임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요새는 일반적이진 않아요. 뭐 이거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자, 부장이 이제 위로 승진하면 뭐가 되느냐? 이사가 돼요. 김이사. 그냥 이사요. 그냥 이사예요. 그냥 이사고 이 사람이 승진하면 김상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승진하면 김전무가 되고요. 이 사람이 승진하면 김대표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승진 못하니까 꿈을 가지지 마세요. 대표는 사장님 아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는 꿈을 갖지 마시고 잘해야 뭐 상무나 전무 하겠지. 이 사람을 상무이사라고 하고 이 사람을 전무이사라고 하고 이 사람을 대표이사라고 하는 거죠. 얘는 그냥 이사라고 하고. 그래서 이 이사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사회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사회. 이거 잘 몰랐죠? 난 몰랐는데 공부할 때 이사회가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어떤 회사는 왜 대표라고 부르고 어떤 회사는 대표이사라고 부르는지도 몰랐거든요. 이게 그거예요. 그냥 이사, 상무이사, 전무이사, 대표이사입니다. 3일 같은 경우는 요 상무이사 위에부터 파트너라고 불러요. 상무이사 위에부터. 자, 그리고 한마디로 요 임원의 최고봉이 부장이고요. 죄송합니다. 땅게. 우리 직원의 최고봉이 부장이고 임원의 제일 밑에가 이사입니다. 부장에서 이사 승진하기는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온 분들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군대에서 별 달기나 마찬가지죠. 군대에서 별 다는 거 있죠. 군대에서 별 다는 거면 그만 쉽지 않습니다. 부장에서 이사로 승진하면 회사마다 다른데요. 이사급부터 차가 나오는 회사도 많이 있어요. 회사마다 달라요. 회사마다 다르고 뭐 회계법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 회사에서 말하는 거예요. 일반 회사. 3일 같은 경우는 이사만 돼도 차가 나왔었는데 다른 빅4 중에 다른 데는 안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요새도 3일도 뭐 이사가 돼야 차가 나오나 안 나오나 모르겠네요. 저도 이제 3일 나온 지 몇 년 됐으니까. 근데 아무튼 이 부장급까지를 직원이라고 하고 이사부터를 임원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주 2번 보세요.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액은 동그라미 1번, 급여 규정이 있으면 그냥 규정상에서 송금으로 보니까 시험에 안 나와요.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 이사급은 자기 월급의 뭐 400%까지 또는 600%까지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결의를 해놓으면 그냥 1년에 400%에서 600%까지 주면 되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거는요. 동그라미 2번, 급여 규정이 없는 경우인데 제가 가로 열고 드물다고 해놨죠.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대기업에서는 다 임원들한테 상여를 얼마 이상 챙겨줘야 임원들이 좋아하니까 급여 규정이 다 있는데 만약에 없으면 전액 송금불산입을 해버립니다. 여기서 코표시의 급여 규정이란 정관, 주총, 사원총회, 이사회 결의 등의 급여 규정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요. 주 3번을 보시면 임원 퇴직급여 한도 초과액인데 동그라미 1번. 얘는 일단 지금 정관하고 정관 위임으로 주총에서 정한 퇴직급여 지급 규정 2개밖에 안 돼요. 얘는 이사회가 아직까지는 안 됩니다. 2개밖에 안 되는데 얘는 규정상 한도에서 송금으로 보니까 그냥 정관이나 아니면 정관에서 위임한 주총에서 퇴직급여 이익규정이라고 해서 지급규정이라고 해서 여기서 한도를 많이 설정해 놓으면 아주 좋은 거예요. 한도를 많이 설정하면 아주 좋은 겁니다. 이게 굿이죠.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대기업들은 동그라미 2번
이 이유의 경우는 아주 드문데 이 이유의 경우는 주 2번과 달리 주 3번에는 규정이 없는 경우는 전액 부인하는 게 아니라 하기 공식이 한도임이라고 해서 세법에서 임원의 퇴직에 대한 가상의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임원 상여금은 규정 있으면 규정대로, 규정 없으면 전액 부인. 그 다음에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규정 있으면 규정대로, 규정 없으면 전액 부인이 아니라 이 공식대로 우리가 공식을 써먹게 되고 있습니다. 주 4번 보시면 비현실적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은 세무상 가질금으로 보고 세무조정을 수행하라고 했는데 이건 지금 아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아직 안 배웠으니까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틀 4번 보시면 임원 퇴직급여의 한도라고 해서 이 공식은 외우셔야 하는 공식인데요. 아주 어려운 공식은 아닙니다. 이 공식은 간단한 공식입니다. 비교적. 자, 일단은 근데 이 규정을 아시려면 퇴직금이라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퇴직금이라는 게. 퇴직금이 뭔지 아세요? 학생들이 퇴직금을 알 리가 없죠. 퇴직해본 적 없으니까. 우리는 입사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퇴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퇴직금 어떻게 구하는지 잘 모르죠. 제가 3.1회계법인에 5년쯤 근무하다 퇴직했거든요. 퇴직금 받았을 거 아니에요. 퇴직금 여러분 남한테 자기 월급이나 연봉을 얘기 안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연봉계약서나 근로계약서 같은 거 쓸 때 써 있어요. 자신의 연봉이나 급여를 남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것임이라고 써 있어요. 원래 함부로 누설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퇴직금은 뭐 누설을 하든 말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더 이상 그 회사 안 다니니까. 근데 어디 가서 퇴직금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면 퇴직금을 함부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연봉이 얼마였는지 그대로 사람이 알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 내가 3.1회계법인 5년간 근무하면서 퇴직하면서 퇴직금 1억 받았다? 면 좋겠는데 1억 받았을 리가 없죠. 왜 1억 받았을 리가 없느냐? 퇴직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졸지 말고.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은 수험 목적으로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생활 상식이에요. 생활 상식. 여러분은 아직 학생이니까 이런 생활 상식이 알 필요 없는데 언젠가 금방 이런 거 알아야 할 날 오거든요. 퇴직금은 어떻게 나오냐? 내가 5년 근무했어요. 그럼 5년 근무했으면 5달치 월급을 줘요. 내 월급은 퇴직하기 전에 2천만 원이었거든요. 월급 2천? 임 선생님 그렇게 안 받는데? 그러니까 농담이라니까 농담. 1억 받았을 리가 없어. 이렇게 해야 1억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퇴직금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10년 근무했으면 10달치 월급을 더 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년 근무하면 1달치 월급을 주는 게 퇴직금이고요. 2년 근무하면 2달치 월급을 주는 게 퇴직금이고 3년 근무하면 석 달치 월급을 주는 게 퇴직금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몰랐죠? 모르는 학생 많을 거예요. 처음 배우는 학생 맞습니다. 우리나라 퇴직금은 1년 근무하면 1달치, 2년 근무하면 2달치, 3년 근무하면 석 달치를 주기 때문에 저기요. 제가 이번에 우리 회사 5년 근무하다 퇴직했는데 퇴직금은 1억 줍니다. 1억 받았습니다라고 누구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신의 이 회사에 퇴직하기 직전 한 달 월급을 상대방이 추정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거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한테 퇴직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실제 3.1회계법인 5년 근무하면서 퇴직금 얼마 받았을까요? 내가 이거 얘기해버리면 3.1회 5년차 연봉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실은 기억도 안 나요. 이게 몇 년 전이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되게 유명한 건데. 근데 이때 여기 퇴직 전 월급을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이 월급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월급일까요? 아니면 퇴직하기 직전 월급일까요? 이거 퇴직하기 직전 월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년 차에 100만 원, 2년 차에 200만 원, 3년 차에 300만 원, 4년 차에 400만 원, 5년 차에 500만 원을 한 달 월급을 받았다면 그 5년을 평균 낸 250을 넣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퇴직하기 직전 월급인 500을 넣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공부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공부가 아니고 생활 상식이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우리가 회계사 수험생이든 아니든 경영대든 경영대가 아니든 이 정도는 아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퇴직금 어떻게 계산한다? 퇴직금은 자기 곱하기 근속년수만큼, 그러니까 5년 근무했으면 5달치를 주는 거고요. 그 앞에다가 가장 최근 한 달 월급을 평균 내서 하는 거다. 이 정도는 상식. 약속. 이 정도는 상식. 자, 그리고 이 박스를 보시면 아주 쉽죠. 자, 틀 4번은 임원 퇴직급여 한도입니다. 지금 분명히 멍 때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회사에 규정이 있을 때입니까? 없을 때입니까? 빨리 대답 좀 해보세요. 동영상 전용 강의라고 해서 혼자 강의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물어보면 계속 대답하셔야 돼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든 어디서 공부하든 입모양이라도 내시란 말이에요. 다시. 지금 이 공식은 회사에 한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니까요. 이런 회사는 없어요. 수업 목적으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회사 규정에 한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직원에 대한 거예요, 임원에 대한 거예요? 아니, 직원에 대한 거냐고요, 임원에 대한 거냐고요? 이거 무조건 임원이라니까요. 세법에서 직원에 대해서는 이런 거 건들지 않는다니까요. 왜냐하면 직원한테는 규정보다 많이 주는 일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절대 없다니까요. 우리한테는. 우리 같은 땅캐한테는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건 즉 임원한테만 있는 규정입니다. 저기요 임원님, 퇴직 전 1년간 평균 급여가, 즉 연봉이 얼마였습니다. 나 1억 2천이었네. 그래요. 그러면 임 선생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한 달치 월급 구하라고 그랬죠. 한 달치 월급. 한마디로 이 임원의 김이사라고 칠까요? 김이사의 한 달치 월급이 얼마인 거예요? 1,000만 원이죠? 곱하기 뭐 하시면 돼요? 근속 연수 곱하면 돼요. 똑같네. 가 아니라 보다시피 한도 임원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원래는 12분의 1 해야 하는데 이 공식은 특별히 조금 더 써줍니다. 10분의 1로 조금 더 써줘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이 공식은 전혀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원래 12분의 1을 하면 한 달 월급이 나오는데 이 공식은 그래도 이 사람이 임원이고 웬만하면 규정이 있었어야 하는데 규정이 없다고 하니 좀 불쌍하게 여겼는지 10분의 1을 해주는 특례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특이한데요. 역에 따라, 달력에 따라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은 절사를 해버립니다. 즉 무슨 말이냐? 내가 4년 3개월 12일 만에 근무하다 퇴직했으면 이게 4와 12분의 3개월 집어넣는 거냐고요? 4개월 집어넣는 거냐고요? 3개월 집어넣어요? 4개월 집어넣어요? 이거 1개월만 절사니까 뒤에 없애버려야 하니까 3개월을 집어넣는 거죠. 이거 1개월 미만은 절사입니다. 왜 제가 배드라고 붙여놓은지 알죠?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이게 3이 돼야 좋아요? 4가 돼야 좋아요? 얼마 차이 안 나지만 4가 돼야 이 임원한테는 한도가 올라가는 거니까 좋은 거잖아요. 좀 죄송한데 솔직히 유론 43페이지는 3분 만에 설명을 제가 끝낼 수 있거든요. 3분이 뭐야? 1분 만에도 끝낼 수 있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래독이라고 가정하고 아주 자세히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외울까봐, 뜻도 모르고 외울까봐 지금 계속 제가 이 로직을 설명드리는 거니까 요즘 제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하실 거 이해하신 다음에 외워버립시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 근데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송금불산이 돼가고 소득세, 비과세, 근로소득이라고 다음 달에 배우는데 그런 것들은 이 1년간 총급여에 집어넣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사례 좀 볼게요. 아주 썰렁한 사례인데 임원 퇴직급여에 대한 규정이 없는 주 A에서 4년 3개월 28일 그러면 4와 12분의 3이에요. 4예요. 3일이니까요. 근무한 김상무가 퇴직 전 1년간 받은 총급여는 2억이래요.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 동그라미 4번, 5번 임원 상여금 한도초가 임원 퇴직금 한도초가 더 거의 시험에 안 나온다니까요. 요새는 유치해서. 정답은 그냥 눈으로도 풀겠네. 2억 곱하기 10% 곱하기 4와 12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8,500만 원이 한도죠. 이 사람한테 만약에 1억을 주면 세무조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송금불산입 1,500만 원의 상여 처분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도가 8,500인 이 사람한테 1억을 주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송금불산입 1,500만 원 상여 처분 되는 겁니다. 그 밑에 칠판 마크 보시면 상여금과 퇴직금은 임원이 자기 자신의 고의직위를 악용하여 부당하게 대가를 수령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임원만 한도초가 문제가 있고 사용인의 경우는 한도초가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꼭 표시해 보시면 여기서 법인세법상 임원인지는 등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명칭을 뭐라고 부르는지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직무 내용, 이게 키워드입니다. 실질적인 직무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의 이사회 구성원과 청산인. 동그라미 2번 한명회사, 합사회사,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동그라미 3번의 감사, 동그라미 4번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등을 우리는 다 이제 임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2번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금인데요. 상당히 중요하죠. 어렵다는 게 아니라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꿈도 꾸지 마세요. 이런 건 없으니까. 근데 수험 목적으로 우리가 공부하시는 거예요.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양가로 1번의 원칙을 보시면 자본의 감소이므로 송금이 아니라고 돼 있죠. 거기 회계 처리가 있는데 기업회계도 세법도 둘 다 이익잉여금 100원 줄이고 현금으로 상여 주면서 100을 늘리면서 100을 현금으로 주면서 페이지 1-37페이지 전술이라고 얘기한 적 있죠. 이런 건 꿈도 꾸지 마세요.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실무에서 없어요. 이런 거 좀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다고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잉여금 처분 상여라고 불러요. 잉여금 처분 상여. 제가 일반 상여하고 잉여금 처분 상여를 설명드릴게요. 일반 상여. 잉여금 처분 상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걸로 장난 많이 쳐요, 문제에서. 일반 상여는 그냥 참고하시라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시라고. 일반 상여는 뭐냐면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우리 회사는 상여금이
연 800%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11년 동안 감사하거나 세무조정하면서 또는 강의하면서 여러 회사를 지금까지 많이 다녀봤는데 지금까지 본 회사 중에서 가장 많이 주는 회사는 연 800% 상여를 주는 회사를 본 적이 있어요. 이런 얘기 얘가 한 적 있나? 아직 없나? 이 회사가 성남에 있는 무슨 전자회사인데요. 대단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이 회사는 내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쭉쭉쭉 했는데 1월에 300 주고요. 그 다음에 왜 800%냐? 이게 짝수달에 100%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 2월에는 300에 또 100% 더 줘요. 맞죠? 3월에도 300 나오고요. 또 4월에 300에 100% 더 주는 거예요. 대박이죠, 대박. 대박이죠. 이렇게 하면 600%가 더 나옵니다. 600%가 더 나오는 거예요. 이거 세법 아니야. 이거 산수야, 산수. 뭔 소리인지 알죠? 이건 세법이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하면 600% 대박. 근데 나머지 그럼 200% 언제 주냐? 언제 주겠어요? 나머지 200%는 설날에 100% 더 주고 그 다음에 추석에 100%를 더 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2월에 설날이 낀다. 왜냐하면 설날을 음력으로 하니까 1월 말에 끼기도 하고 2월에 끼기도 하잖아요. 2월에 끼면 2월은 대박이에요. 대박. 대박이에요. 대박. 그러면 이때는 300 나오는 게 아니라 월급 300이 아니라 900이 나오니까 대박이죠. 내가 이 회사 옛날에 감사 나갔을 때 물어봤죠. 야, 나 진짜 800% 나오는 회사는 웬만하면 못 봤는데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참 짝수에 한 번씩 정말 기분이 좋겠군요. 왜냐하면 짝수 달에는 300이 아니라 600 나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랬더니 이분들, 회사분들의 대답이 또 가관이죠. 역시 사람 욕심은 끝이 없는데 저한테 뭐랬냐면 아니요. 저희는 홀수에 조금 받는데요. 라고 말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네. 왜냐하면 매 짝수마다 600이 나오니까 홀수는 오히려 300밖에 왜 안 나오느냐라고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이거예요. 참 사람 욕심은 끝이 없죠. 아무튼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거를 일반상여라고 해요. 이런 일반상여는 송금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된다고 하시면 안 돼요. 직원이면 웬만하면 되고요. 이 사람이 직원이 아니라 임원이면 이런 게 다 어디에 써 있어야 한다고요? 규정에 써 있어야 한다니까요. 규정에. 그래야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쪽은 시험이 안 나와요. 너무 썰렁하고 유치하니까. 지금부터 잉여금 처분이라는 상여를 공부하는데 이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실무에서 없어요. 좀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단 시험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죠. 16년 3월 23일 주총에서 야, 우리 이번에 좀 이익 많이 남았지? 이익잉여금 300을 없애. 그러면서 현금으로 일단은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200 줘. 야,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주주들만 열심히 배당을 주면 안 되지. 직원들 사계를 북돋기 위해서 올해는 이익이 많으니까 우리 현금으로 상여를 주자. 상여를 100만큼 주자. 무슨 말인지 알죠? 무슨 말인지 알죠? 나 이거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사장 시작할 때 요거를 바로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라고 부릅니다. 이런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익잉여금을 처분해서 주주한테 배당을 주는 것도 상당히 좀 많이 그냥 좀 짭니다. 짜. 우리나라는 워낙 재투자라든지 유보를 많이 해서 시설장치 같은 거에 투자하는 걸 좋아하니까 잉여금을 주주한테 배당도 안 주는데 우리한테 상여를 주겠어요? 안 주죠. 근데 우리한테 상여를 준다면 이거는 아마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서 취지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으니까 기업회계에서 이렇게 이익잉여금 처분하는 것을 세법이 특별히 이쪽에다가 뭐를 인정해 주기로 했나요? 비용을 인정해 주기로 한 매우 좋은 규정이 바로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입니다. 그러면 세무조정이 나오겠군요. 세무조정으로 송금산입, 잉여금 처분, 이익잉여금 줄이고 자본을 건드렸으니까 소득처분은 무조건 뭐가 나오겠어요? 기타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하셨죠? 자, 원칙은 끝났고 양가로 2번 예외라고 해서 다음의 경우는 송금산이 된다고 돼 있죠. 동그라미 1번 성과배분상여금, 동그라미 2번 자기주식 성과금, 동그라미 3번 주식선택권 지급보상액이라고 해서 이게 시험에 왜 자주 나오느냐? 가운데 세로를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요. 대상자가 사용인, 그 다음에 주식선택권은 임원 사용인이 다 됩니다. 즉 임원도 되는 거는 오직 주식선택권밖에 없으니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급적이면 세 가지를 외우시는 게 나아요. 성과배분상여금, 자기주식 성과금, 그 다음에 주식선택권 지급이라고 해서 세 개를 외우셔야 하고 그 중에서 사용인한테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혜택이 뭔지 알죠? 잉여금 처분하면 원래는 송금 인정이 안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면 송금 인정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은 임원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주식선택권이라는 소위 영어로 스탁옵션밖에 없더라는 것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른쪽 세로의 사유까지는 굳이 기억하실 필요 없는데요. 이 사유는 대부분 시험 문제에서 줘버리거나 아니면 안 줘도 만족한 것으로 가정한다라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 사유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한번 성과배분 상여금만 잠깐 사유를 읊어드리죠. 내국법인이 근로자, 이건 임원이 안 된다니까요. 이건 직원만 되는 거니까. 근로자와 성과 산정 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 방법 등에 의해서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송금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사장님이 1월 1일자 왜 시무식 하거든요. 회사들이 항상 시무식을 해요. 1월 2일자에 다 모여놓고 우리 회사가 작년보다 매출액이 20% 늘면 연말에 딱 결산한 다음에 매출액이 20% 늘면 너희 온 직원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부장급은 150%, 이 150%, 부장급은 이런 식으로 150%더 준다고 이런 식으로 월급에 150%더 주고 뭐 차장급은 120%더 주고 과장급은 100%더 주고 뭐 이렇게 뭐라고 하기로 다 약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올해 결산한 다음에 매년 3월달 주총에서 진짜 이익이 많이 나오면 이렇게 이익잉여금 없애면서 현금 줄 거 아닙니까? 자, 어떤 사유로 줘야 돼요? 성과 산정 지표, 목표, 성과의 측정, 배분 방법들이 다 서로 사전에 모두 서면으로 약정됐을 경우만 송금산입이라는 혜택을 주고 그때 사용인에게만 이런 혜택을 줍니다. 다음 페이지 사례 한번 보죠. 이 사례 아주 간단한 사례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례 보시면요. 이 사례가 없네. 사례 보시면 7기 사업연도에 성과배분 상여금 임원 60, 사용인 40, 성과 산정 지표 등의 요건을 다 충족한 것으로 가져간다고 되어 있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문제에서 이 주식 선택권, 그 다음에 자기주식 성과금, 그 다음에 성과배분 상여금 3개가 인정되는데 다 인정된다고 가정하고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그 인정되는 요건인 옆 페이지 사유까지는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7기 주총에서 8기 3월 23일 주총에서 지급할 때 세무 조정을 해보자 이거죠. 자, 7기 좀 보시면요. 일단은 미리 7기에 미리 실제로 8기 3월 23일 날 주총을 하지만 7기에 미리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잉여금 처분 대상 사업연도라고 해요. 처분 대상 사업연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주총은 8기 3월 달에 하고 있지만 언제 돈 번 거에 대해서 8기 3월에 돈 주는 겁니까? 7기에 돈 번 거에 대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7기를 뭐라고 하냐면 처분 대상 사업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업회계에서 간만에 미지급금, 아직은 미지급금이에요. 돈이 안 나갔으니까 1,000원을 주고 이익잉여금을 처분해요. 임원하고 사용인, 임원한테 60원 주고 사용인한테 40원을 줘요. 이거는 주기로만 했고요. 실제 돈 주는 것은 내년 주총에서 미지급금 100이죠. 1000이 아니라 100 없애면서 현금을 주겠죠. 이해하셨죠? 자, 세법에서는 이게 원래 잉여금 처분이니까 이익잉여의 처분으로 봐야 돼요? 송금으로 봐야 돼요? 이거 원래 잉여금 처분으로 봐요. 임원까지는. 근데 사용인에 대해서는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행히도 손금, 비용으로 봐준다니까요. 매우 고마운 거죠. 그러면 매우 고마운 거예요. 사실 만큼 요거는 똑같고 그리고 내년에 이거 똑같고 돈 주는 거 똑같고 결론적으로 뭐를 해줄 수 있냐? 송금 산입 해줄 수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만? 사용인에 대해서만 송금 산입 할 수 있습니다. 송금 산입의 잉여금 처분, 사용인 40에 대해서 자본을 건드렸으니까 소득 처분은 뭐겠습니까? 기타라고 하면 됩니다. 신기한 것은 실제로 잉여금 처분일은 8기에 하지만 처분 대상 사업연도인 7기에 미리 송금 산입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표 밑에 그런 말 있죠? 표 밑에 보시면 송금 산입의 시기는 잉여금 처분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인 7기다. 8기가 아니에요. 7기 해주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죠. 그리고 그 칠판 마크 보시면 송금 인정되는 사용인을 40을 송금 산입하는 것이지 임원을 60을 손불하는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꼭 1년에 한두 번 질문이 꼭 들어와요. 이거 강의할 때마다. 선생님, 문제 잘 봤습니다. 그래. 저 문제가 잘 이해 안 되는데요. 솔직히 말해봐. 문제가 이해 안 되는 거야? 답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답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겠지. 뭐 문제가 뭐가 이해 안 되겠어. 답이 뭐가 이해 안 되니? 선생님, 잉여금 처분을 송금으로 인정해 준다면서요? 응. 3가지 있다면서요? 응. 성과배분, 자기주식, 주식선택권, 즉 스탁옵션 있다면서요? 응. 이 문제는 성과배분이잖아요. 응. 성과배분은 사용료만 되고 임원은 안 된다면서요? 총리 잘했네. 근데 왜 문제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한데?
임원이 안 되니까요. 사용해만 되니까 송금불산입 60 해야 하는데 왜 잡은 송금산입 40돼 있습니까? 이 질문이 꼭 나온다니까요. 아니 제발 세무조정이 뭔지 좀 이해해 보세요. 세무조정은 뭐와 뭐해를 차이를 조정하는 거죠. 기업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회계에서 만약에 100을 다 비용 잡았다면 너는 왜 잡았니? 송금불산입 60이 맞아요. 그 학생의 설명이 맞는데 보다시피 기업회계가 비용 잡았어요. 자본을 건드렸어요. 이익잉여금 처분해놨잖아요. 세법은 이 중에 누가 되는 거예요? 사용인이 되는 거니까 송금산입 40인 거죠. 이해하셨죠? 세무조정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업회계가 어떻게 했는지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세법이 그 차이를 조정해 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 학생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사용인만 되고 임원이 안 되니까 송금불산입 60을 해야 하는데 왜 답은 송금산입 40이냐고 많이 질문들 한다니까요. 그 학생의 손불 60이 답이 되려면 기업회계에서가 처음부터 뭐라고 잡았어야만 송금을 40, 60을 하는 거죠. 비용으로 잡았을 때만 손불 60을 하는 경우인데 그런 문제는 거의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기업회계가 그렇게 바보는 아니니까 이걸 잉여금 처분으로 100을 잡았겠어요? 아니면 비용으로 100을 잡았겠어요? 잉여금 처분으로 100을 잡았다고 해야 큰 무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송금 40이지 손불 60이 아닙니다.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해 안 되면 여러분이 멍청하고 무식해서가 아니에요. 이래독이어서 그런 거니까 저랑 강의 끝난 다음에 천천히 복습해 보세요. 스마트 세법을 계속 읽어보세요. 제가 다 어디다 써놨다니까요. 그런 걸.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복습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3번의 복리후생비 봅니다. 복리후생비는 임원과 사용인을 위해 다음에 열거한 것에 하나여 송금 인정인데 가로 열고 실무상은 임직원 복지를 위해 대부분 송금 인정이라고 써놨죠. 복리후생비를 세법에서 많이 인정돼주면 복리후생이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너무 뻔한 질문인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복리후생비는 웬만하면 송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번 내용을 읽어볼게요. 법정부담금이라고 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의 사용자 부담분입니다. 자, 오늘부터 사용자랑 사용인은 반드시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사용자는 한마디로 사장님을 말하는 거예요. 사용자. 우리 같은 일꾼들을 사용인이라고 하죠.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우리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영어에서 배웠을 텐데 이런 거 안 배웠어요? 나는 정확히 기억나는데 employer 이거는 고용인 또는 고용주 employee 이거 여기 사음절 명사죠. employee 뭐 하나 오가 잘못 들어갔네. employee 그럼 뭐라고 배웠어요? 피고용인 또는 피고용주라고 배웠죠. 나 솔직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배웠다. 에이, 뭔지도 모르고 외우는 거는 고등학교 다닐 때나 설계사 공부할 때는 세무사 공부할 때는 똑같구나. 뭔지 모르고 외웠는데 employer 이 뜻은 직접 하는 사람, employee 이런 당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장님을 employer라고 부르고 피고용인, 즉 일하는 사람, 일꾼들을 employee라고 하는 거죠. employee 정확히 음절 강사 employee, employer 아시죠? 나 나름대로 카투사 나왔는데 영어 잘했는데 비웃으시는 거예요. 제 발음으로 employer 아시죠? 자, 여기서 다시 읽어보면 법정부담분,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의 사용자 부담분, 사용인 말고 사용자 부담분을 우리는 송금 인정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잘 몰라. 처음에는 잘 몰라요. 이거 되게 쉬운 건데 잘 몰라요. 이 이유가 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이거 좀 월급 한 번만 받아보면 되는데 제 강의는 세무사 준비하시는 직장인들도 많이 들어요. 저 다 알고 있는데 그 직장인들이 이거 내가 설명하는 거 보면 얼마나 비웃을까. 뭔 강의 시간에 저런 거 다 설명하냐고 비웃을 텐데요. 아휴, 이게 다 월급을 받아봐야 무슨 말인지 압니다. 이건 정말 설명할 필요도 없는데 설명해 드릴게요. 자, 내가 세전 연봉이 3,600이라고 쳐요.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서로 연봉을 얘기할 때는 세전이게요, 세우게요. 대부분 세전이에요, 세전. 그럼 이거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300이 돼야 하잖아요. 근데 실수령액, 즉 통장에 찍히는 거. 여러분, 이 세전 한 달 300이 중요해요? 실수령액이 중요해요? 당연히 살림하는 사람한테는 실수령액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300에서 이것저것 차감된 다음에 자기 통장에, 이 통장 금액이거든요. 통장에 진짜 찍히는 금액으로 살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실수령액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자, 잘 보세요. 300이라고 해도 이건 세전 금액이고 짜증나지만
이것저것 차감을 합니다. 차감한 다음에 이게 이제 실수령이 되겠는 거예요. 뭐를 차감하느냐? 일단 4대 보험을 차감해요. 4대 보험. 4대 보험이 뭐냐? 우리 국민연금이라고 아세요? 이 정도는 아셔야 하는데. 국민연금. 그 다음에 건강보험이라고 아세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이라고 아세요? 그 다음에 산재보험이라고 아세요? 뭐 모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소득세를 띄어가요. 미리미리. 내년 2월 달에 소위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거든요. 이거 원천징수라고 하죠. 원천징수. 네? 내년 2월 달에 소위 연말정산이라는 걸 해요. 월급쟁이들은. 그걸 대비해서 조금씩 띄어갑니다. 국민연금 뭔지 알죠? 국민연금. 자, 이 항목이 하나하나가 뭔지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수업 목적으로 이 하나하나가 뭔지까지는 알 필요 없는데 알면 좋아요. 나중에 소득세 때 다시 나오니까. 국민연금이라고 우리가 60 몇 살 되면 국가에서 따박따박 뭐 받는다면서요. 믿을 수는 없지만 뭐 맨날 국민연금이 고갈됐다는 등 그러잖아요. 이거를 10만 원씩 떼었다고 칩니다. 10만 원씩. 건강보험 아시죠? 왜 우리 감기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봐야 뭐 2,000원, 3,000원 밖에 안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그렇게 잘 돼 있다면서요. 오바마가 부러워한다면서요. 그게 평소에 내가 보험료를 내기 때문이죠. 나 같은 사람은 억울하다? 저는 진짜 건강하거든요. 병원을 안 가요. 나 같은 사람은 병원도 안 가는데 매달 건강보험 몇만 원씩 국가에 내고 있으니까 나 같은 사람은 억울할 수 있는데 아무튼 저같이 병원 안 가는 사람도 얼마인가를 내주니까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상당히 잘 돼 있대잖아요. 건강보험 5만 원씩 떼었다고 쳐요. 자, 그 다음에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진짜 여러분이 뭔지 모를 수 있는데 이 고용보험은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나 직장생활하다가 잘려도 한 6개월 정도는 자기가 평소에 받았던 월급의 50%, 75%좀 나오는 좋은 제도인데요. 고용보험으로 예를 들어서 또 한 3만 원 냈다고 쳐요. 3만 원. 또 산재보험으로 또 한 2만 원 떼인다고 쳐요. 이 참 기분 나쁘네. 그다음에 원천세로 또 한 6만 원 떼요. 그럼 무려 26만 원 떼이고 실수령은 약 276만 원밖에 안 되니까 정말 기분 나쁩니다. 딱 정해진 건 없는데 자기가 원래 받았어야 할 세전 월급의 한 10%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떼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딱 정해진 건 없는데 안타깝게도 참 얼마 안 나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 절반만큼을 이거는 내가 떼이는 금액인데 나머지 절반을 누가 내주냐? 회사가 내주게 돼 있어요. 회사가 10만 원 내주고 회사가 5만 원 내주고 회사가 3만 원 내주고 회사가 2만 원 내주고요. 이거는 회사가 안 내주고 해서 나머지는 회사가 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월급에서 좀 돈 떼일 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나머지는 회사가 내주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동그라미 1번 읽어보시면 법정부담금이라고 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의 사용자 부담분, 즉 회사가 내줘야 하는 것은 회사의 송금으로 복리후생비로 인정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된다. 당연히 회사가 내준 거니까 회사의 복리후생비 인정된다. 자, 그리고 기타는 뭐 시험에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직장체육비, 직장연회비. 직장연회비 뭔지 아시죠? 요새 사내 커플 많으니까 사내 커플을 우대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이 연애는 그 연애가 아니라 뭐 주말에 야유회 가거나 MT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직원 회식비,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 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조사비, 임직원인 지배주주의 여비교육훈련비, 파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복리후생비도 과거에는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접대비였는데 이제 복리후생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 막 생산 라인에서 노동자들이 조립을 하잖아요. 거기에 조립하는 노동자들이 현대차 직원도 있지만 하청업체에서 파견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밤에 근무하신다고 고생한다고 그 파견 나오신 분들한테 빵이나 먹을 걸 줘버리면 과거에는 현대차가 파견 회사에 뭔가를 접대했다고 보고 접대비를 받는데 이게 너무나 좀 불공평하니까 최근에는 파견받은 근로자에게 현대차가 뭔가를 주더라도 복리후생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참 이건 잘 바뀐 겁니다. 과거에는 접대비였는데 기타 유사 비용이 싹 다 기타의 복리후생비로 되고 있고요. 자, 요거는 2회독이에요. 2회독. 이건 1회독이 아니라 2회독인데 잘 보세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아까 설명한 거 있죠. 사용자 부담분, 즉 회사가 부담해야 한 것을 회사가 부담한 건 정상입니다. 이건 말장난하는 거고요. 사용인 부담금까지 회사가 부담한 경우 이거는 파라다이스 이거 어디 갔어? 사용인 부담분 여기네 여기. 회사가 아닌 내가 내 월급에서 떼야 하는데 요것마저도 누가 부담한다? 요걸 회사가 부담해 주는 거죠. 이런 회사는 없어요. 만약에 그런 회사 있으면 저한테 제보해 주세요. 상을 주게. 이런 회사 없어요. 제보하기 싫으면 여러분 혼자 조용히 열심히 그 회사 오래 다니세요. 좋은 회사니까. 이런 회사 없어요. 이런 회사 없습니다. 내 거는 내가 떼이고 회사 것만 회사가 내주는데 내 것까지도 회사가 내줬다고 칩시다. 이거는 비정상이죠. 그러면 법인이 이거 송금 인정되고요.
개인은 나중에 근로소득세에서 배우는데 이거 그만큼 내 따져나갈 금액이 줄었으니까 회사가 보조해준 셈이고 그만큼 근로소득세로 세금 냅니다. 자, 이거는 지금 이해 안 되시면 나중에 소득세에서 다시 배우시면 돼요. 여기는 지금 이해할 필요 없어요. 여기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회사가 당연히 내야 할 걸 회사가 내주면 비용 인정된다 안 된다? 지금 배우고 있다. 복리후생비로. 내가 내야 할 것까지 회사가 내주면 회사의 비용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될 것 같은데 된다. 인건비로 된다. 인건비로. 단 그만큼 내가 개인적으로 뭐를 낸다? 근로소득세로 세금만 내주면 되는 거다. 구체적인 이쪽은 나중에 소득세에서 배우니까 여기만 이해하자. 다시 한번 정리한다. 회사가 내줘야 할 거 회사가 내주면 비용 인정된다 안 된다? 아니 복리후생비다. 내가 내줘야 할 것까지 회사가 내주면 비용 인정된다 안 된다? 왠지 안 된다고 할 것 같은데 된다. 인건비로 된다. 단 임원 부담분을 혹시나 회사가 부담해주면 이건 임원에 대한 상해 처분이 되고요. 그러면 임원 상해 초과금 한도 초과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금불산입 상여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건 비용 인정이 안 됩니다. 즉 사회인한테는 이런 경우가 비용 인정이 되는데 임원에 떼어야 할 사대보험까지 회사가 내주면 이거는 한도 초과가 될 확률이 커진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복리후생비까지 마치고 우리 좀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